이번 시간에는 제5장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인데요.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 결정 개요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하거나 또는 이송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먼저 사건을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사준칙 5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경찰서장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요. 우범소년은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말하는데 소년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송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지요.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는요. 수사준칙 51조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겠습니다. 사건을 송치하고 송부하는 거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245조의 5 제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목적은요. 검사로 하여금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다만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거나 없거나 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사건이 아니라 형사 공판사건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경찰 실무에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송치하는 것인데 독자적으로 종결하게 된다는 거죠. 의의 및 절차를 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독자적으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절차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사건을 송치하지는 않지만 관계 서류를 송부하기는 합니다. 245조의 5 제2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정 여부를 통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내용이 사실상 같지만 처분 주체가 경찰이냐 검사냐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혐의 없음. 둘째, 죄가 안 됨. 셋째, 공소권 없음. 넷째, 각하입니다. 첫 번째, 혐의 없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범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을 사유로 합니다. 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되겠지요. 내용은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 성립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죠.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피의 사실에 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예를 들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그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하인데요. 수사가 아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편 수사를 중지하고 이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사 중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의자 중지입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죠. 검사의 기소 중지에 대응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중지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사준칙 5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사건이 소속 관서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 지역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하고요. 이때 수사기관의 관할은 법원의 관할에 따르며,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향후 법원 파트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법원의 관할은 주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및 현재지를 토지 관할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관할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사후 통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 종결권 행사, 즉 불송치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의 신청권과 재수사 요청권을 부여를 해서 검사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고소인 등의 인권 보장 및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의 서류 및 증거물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45조의 6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즉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와 별도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제도가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건을 검사에게 일단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했을 때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45조의 8 제1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이 있다든지 인권 침해가 있다든지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위법, 부당한 예에 해당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게 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245조의 8 제2항이죠. 그래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또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종결 결정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사는 수사를 종결할 때 사건의 혐의 유무 및 소송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소의 제기입니다. 공소의 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신이 있을 때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검사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 공소 유지도 그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소보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서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되는데 국가보안법 20조 1항에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거죠.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공소보류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특별한 제도다. 그 다음 불기소 처분, 세 번째로 불기소 처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검사가 피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지요. 국가보안법상의 공소보류와 비슷한 제도로서 기소유예 제도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세부 유형 및 효력인데요. 먼저 협의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본래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사 결과 본래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경찰의 수사 종결 처분과 기본적으로 같지요.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처분이 되겠고요. 죄가 안 됨 처분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공소권 없음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됐다든지 그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하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곧바로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이와 같은 본래의 불기소 처분 외에 기소할 수 있지만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두 번째로 보는 기소유예가 되겠습니다.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라든지 성행이라든지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적은 주로 가벼운 범죄나 초범인 경우에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차원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수사 중지 처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소 중지가 있지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20조의 규정이 있고요.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 시 사건 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다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중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참고인 중지는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중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내리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일사부재리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불기소 처분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기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재수사도 가능하겠죠.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다시 수사를 제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효력은 그렇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검찰 내부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을 거쳐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항고 기간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항고는요,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 항고를 한 자는 뒤에서 보는 재정신청 가능한 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신청으로 가라는 뜻이죠. 재정신청이 가능한 자를 제외하고서는 고등검찰청을 거쳐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검찰청법에 있는 제도이고요.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3개월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역시 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항고 및 재항고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되어도 기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서 접수되었어도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검찰 내부에서의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또 공소제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요. 고소권자로서 재정신청의 주체는 고소권자이어야 하고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고소권자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고발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부터 126조까지 죄에 대해서는 강의 노트에 있는 바와 같이 123조와 126조 형법상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것에 재정신청인에 포함이 되고요.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60조 제1항 본문에 있지요. 다만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260조 제1항 단서에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당한 피공표자의 이익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지요. 재정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제기의 효과에서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공소제기의 방법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헌법소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소인의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행이 모든 범죄의 고소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의 재정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건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지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에 따라서 고소인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정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같은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해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고소인이 아니죠. 나는 기소유예 처분도 억울하다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 중에서 자기 관련성, 자기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권이. 근데 고발인은 우리가 고발의 개념에서 본 것처럼 제3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관련성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또 피의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억울함을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의 사건 처리, 사건 종결의 네 번째 형태로서 타관 송치 및 보호 사건 송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타관 송치라는 것은 다른 검찰청의 관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검찰청의 관할 구역으로 송치하는 것을 말하고 사건 이송이라고도 실무에서 많이 부르는데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송치하여야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256조의 규정이 있고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경우, 즉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군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게 256조 2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를 경합범 관계로 범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7조 경합범으로 인해서 기소된 경우,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과 일반 범죄 관할 사건은 따로따로 심리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강의 노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특정 법률상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나 가정법원 등으로 송치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보호사건, 소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인 사람, 소년 중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되겠지요. 다음으로 가정보호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 9조 1항의 규정이 있고요. 가정폭력범죄자로서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에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에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성매매 보호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성매매처벌법 12조 제1항에 따라서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경우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동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27조 1항에 의해서 아동학대 행위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8세 미만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의 사건 종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를 한 후에도 수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절차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에 검거된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서의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허용 범위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통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나누어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임의수사의 허용 범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수서법원, 사건을 주재하는 법원의 권한 및 지배 아래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서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피고인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 제70조에 의해서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당사자인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압수수색 및 검증은 어떨까요?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강제처분도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검증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판례를 살펴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앞서 배웠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규정에 따라서 수서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2009도 1412호 판결입니다. 즉 기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지방법 다른 판사 같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판사에게 한 경우에 안 된다는 거죠. 근거는요. 공소 제기 후에는 앞서 본 구속이라든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215조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이나 재판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제기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의 성격, 즉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구속 주체인 법원의 집행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강제수사는 검사의 공소수행을 위한 필요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강제수사는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는 어떨까요? 임의수사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 즉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수견해인 소극설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등한 존재인 검사가 피고인을 수사 차원에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판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적극설에 따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긍정설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82도, 754, 84도, 1646 판결 등 다소 오래된 판례가 되겠죠.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 작성 같은 경우에요. 경찰 작성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가려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줘야 하겠지요. 이에 반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4도 1779 판결 등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법리가 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그렇고요. 참고인 조사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로서 공소제기 후라도 수사기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참고인을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공판중심주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 법리 등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대한 제한, 즉 증언을 번복하는 거나 증언 번복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된다는 거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참고인 자격 또는 위증죄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진술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공판장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반하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트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에 반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99도 1108 판결 등의 내용이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증거 능력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참고인 스스로 진술 조서가 아니라 진술서의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는 어떠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위증 혐의로 조사해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2도 13,665 판결의 내용입니다. 한편 항소심에서의 제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작성한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는 형사소송법 318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증거법 파트에서 배우게 되죠. 그와 같이 동의하지 않는 한 2013도 대법원 2013도 6825 판결 등의 법리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등한 당사자인 검사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참고인이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언 자체는 유죄 증거로 할 수 있지만 그 증언이 신빙성은 진술고 조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거 능력은 있지만 그 증명력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죠. 증거 능력은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증명력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서 공소 제기 후의 수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